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연휴는 다 지났고요. 이제 일상입니다. 그래도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니까 즐겁게 열심히 굳어진 몸을 이제 또 놀려봐야겠죠. 다가오는 10월에도 휴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문제입니다. 라면 가격 곧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요. 또 요즘 달러 강세에 킹달러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1,400원을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지 전문가들이 달러 1,500원 시대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 좀 무섭습니다. 자, 추석 명절 민심 밥상에도 물가 걱정이 참 많았죠. 그런데 정치는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이야기에 내일은 이준석 대표의 2차 가처분 심리가 있고요. 또 3차, 4차 가처분도 대기하고 있죠. 자, 윤 대통령 영국 여왕 장례식 참여를 시작으로 미국의 유엔 총회, 캐나다 방문까지 다음 주에 해외 순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바쁜데 이 연휴도 지났으니까요. 올해 남은 시간 또 내년을 잘 준비하려면 이게 그냥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무엇부터 어떻게 차근차근 풀어갈지 이 일머리를 잘 잡아내는 차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머리를 맞대 보시죠.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민주당이 파악한 추석 민심,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이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죠. 자,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오자가 들어가네요. 네. 네. 속보 들으셨죠? 네. 우리가 흔히 낭보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습니다. 야, 해외에서 미국 LA에서 날아온 기쁜 소식, 이 오징어 게임이 상을 많이 탔어요. 박 기자님 뭐뭐 탔습니까? 네, 이제 오늘 열린 이 에미상 시상식, 여기서는 우리 황동혁 감독이 TV 시리즈 감독상 오징어 게임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에미상 나무주연상에 이정재 수상 소식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배우와 연출진을 대상으로 한 이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는 이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쾌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전에 열렸던 그러니까 배우와 연출진을 대상으로 한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게스트상 그러니까 이은미 씨 받았고 시각효과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미술상 이렇게 4개 부문을 수상해서 결국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6개 부문 6관왕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 6관왕. 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이었는데 네. 6관왕이면 대단한 거죠, 오평님? 저는 사실 이 에미상의 존재를 네네. 뭐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깊이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선 아카데미만큼 유명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아카데미는 늘 많이 들어봤고 네. 그랬었는데 이 에미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쾌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이 황동혁 감독과 함께 경쟁했었던 세브란스의 벤 스틸러 감독이 있는데 네. 제가 이 월터의 상상 현실이 된다. 벤 스틸러는 네. 박물관이 살아있다도 그렇고 네.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 배우면서 감독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속에서 그 경쟁 속에서 황동혁 감독이 상을 받았다라고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상을 받았구나. 앞으로 이 한국 드라마가 세계에 진출할 때 훨씬 더 진입 장벽을 낮추고 나갈 수 있겠구나. 이게 사실 넷플릭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이 널리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최근에 플릭스 페트롤이라고 해서 네. 전 세계 넷플릭스 이제 그 보는 청취율 같은 시청률 조사 순위가 있는데 거기 6위에
KBS 신사와 아가씨가 올라가 있는 거 아세요? 정말요? 예. 네, 제가 처음 들었어요. 신사와 아가씨가 네. 지금 한창 흥행하는 수리남보다 높은 순위에 그래요? 네,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 온 가족들끼리 보는 이 드라마도 전 세계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네. 한국 배우들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유, 보면은 이게 미국의 3대 상이 영화는 아카데미상 유명한데 네. 이 뮤지컬 시장이 크다 보니까 토니상이 있어요. 토니상. 그래서 올해 어떤 뮤지컬이 또 어떤 배우가 상 받았나. 에미상은 이제 TV인데 네. 전 어릴 때 왈가닥 루시 이런 시트콤을 지금 미드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에미상 타고 막 그러면 그런 상이 있구나 그랬는데 비영어권 드라마가 감독상을 수상한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네. 작품상까지 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좀 아쉬운 그 감도 있는데요. 이분은 욕심이 많아요. 네, 욕심 많습니다. 상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황동혁 감독이 수상 소감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모두가 새로 역사를 썼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즌 2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또 예고를 했어요. 네. 오징어 게임 시즌 2로 또 다시 작품상에 도전하겠다. 네. 이런 포부를 네. 보인 셈이 됐거든요. 기대를 해보겠고 또 이정재 씨도 한국 배우는 최초로 에미상 나무조연상을 탔으니까 네. 앞으로 여러 가지도 활동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또 오늘 아쉽게도 뭐 이 여우 조연상 나무 조연상에 올랐던 우리 배우들이 수상은 실패했지만 네네네. 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어떤 결과를 낼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뭐 정호연 씨는 뭐 전 세계에 네. 얼굴을 알렸고요. 네. 드라마 처음 출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어쨌든 오징어 게임의 쾌거. 박혜수, 이 오영수 이 두 배우 이 같이 이제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랐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네네. 아쉽게 좀 수상에 실패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시상식에 보면은 영희가 등장했어요. 수상 영희? 예. 무궁화꽃이 그 피었습니다의 피었습니다. 그 무서운 네. 인형. 네. 영희가 등장해가지고 네. 뭐 이정재 씨와 정호연 씨가 거기서 잠깐 좀 멈추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영희 무섭죠. 노영희 변호사가 저게 자기라고 맨날 우기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 시즌 2 또 기대를 해보고요. 야, 우리나라는 이게 드라마 회순율이 빨라서 오징어 게임 벌써 다 잊어버리고 네. 또 새로운 드라마 아까 수리남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야, 이게 쾌거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나올 것 같고요. 이정재 씨는 또 올해 배우에서 감독으로 데뷔까지 해서 헌트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데 겹경사 아닌가 싶습니다. 자, 추석 명절 연휴 끝나자마자 들어온 이 기분 좋은 속보로 좀 우리 기운을 이어가도록 하는데 정치권 뉴스로 가면 기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갑자기. 국민의힘 네. 정진석 비대위 완료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서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면을 좀 보면 네. 맨 처음에 인선했던 사람 위주 말씀드릴게요. 네. 광주시장 국민의 후보로 6일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이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네. 인선이 됐었고 그다음에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네네. 또 당혁신이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 맡았던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도 네. 참여를 합니다. 이게 원외 인사가 4명으로 선출이 됐었고요. 선임이 됐었고 그다음에 2명이 원내인데 3선의 이 김상훈 의원 대구 예. 서구 지역이죠. 그리고 재선의 정전식 의원 경남 통영 고성 지역의 2 의원이 이렇게 인선이 됐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당연직으로 꼽히는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원내대표 정책의장 합하면 총 9명으로 구성이 네네. 됐는데 당연직 3명 빼면 6명 가운데 원내 2명 원내 4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네. 완료됐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빠졌는데요. 오평론가님. 네. 누가 왜 빠진 겁니까? 일단은 주기한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회를 불러야겠죠. 네. 예, 전 광주시장 후보가 사퇴를 발표해서요. 전주회 의원을 한사 출신이죠. 다시 임명을 했는데요. 지금 사퇴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주기한 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함께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근무할 때 검사와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어서 네. 쭉 친분을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시장의 전략 공천이 됐고 최근에는
이 아들이 대통령실에 6급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서 흔히 말하는 사적 채용 논란이 네네. 조금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 때문에 사퇴를 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이전에 벌어졌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것 때문에 사퇴할 거였으면 애초에 임명을 받지 않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네네. 뭐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했거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함부로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제 뭐 전국위 추인까지 다 받았습니다만 이제 비대위원 인선 추석 명절을 좀 고심해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명절 연휴 끝나자마자 네. 발표했는데 90분 만에 한 명이 네. 전격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대위를 만들게 되면 지역 안배, 뭐 이 연령대 안배 다 하게 네네. 돼요. 그래서 호남 몫으로 이제 주기한 전 이제 비대위원이 가게 된 건데 이것도 원래는 1순위가 아니었어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원래는 이게 받았습니다. 이게 와달라라고 얘기를 받았는데 의견을 받았는데 고사했어요. 그러니까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지역이기 때문에 호남을 대표하는 그런 비대위원을 인선하고 했는데 고사하면서 결국에는 주기한 전 비대위원까지 온 거고 주기한 전 비대위원도 이렇게 고사하면서 이 전주의 의원이 가게 됐는데 뭐 전주 의원은 전주가 연고지니까 네. 가게 된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비대위를 통합형, 화합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진석 위원장의 네. 여러 가지 고심이 묻어 있었는데 첫 출발부터 약간 좀 삐끗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또 이 최재형 혁신위원장 네. 이런 분도 비대위원으로 모시겠다고 했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고사를 얘기했죠. 했죠. 그때도. 네, 처음에 모시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많이 모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이제 이준석계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제 함께 하게 돼서 여러 가지 의미로 비대위가 풍성해질 수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이제 거절을 하면서 좀 무산이 됐죠. 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또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 이 이준석 대표 혹은 전 대표가 이제 신청한 2차 가처분 심리일인데 네. 이 1차 가처분 때 놀랍게 인용이 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네. 주호영 전 비대위가 침몰했단 말이에요. 자,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과 관련이 되는 심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사실 다 세어본다면 네. 4차 가처분 뭐 신청 그 네. 신문이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3차는 이 당원 개정하는 부분들 그게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와 4차가 한꺼번에 내일 신문이 됩니다. 그래요. 2차는 이제 비대위원들이 사퇴했기 때문에 조호영 비대위의 비대위원 사퇴했기 때면 그 뭐 취소하는 상황이고 3차, 4차가 한꺼번에 열리게 되는데 결국 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거를 과연 내일 우리가 국민의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난주에 정진석 위원장이 선임이 되면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법원은 14일로 이 기일을 잡았지만 신문기일을 잡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늘에서야 관련된 이 자료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서류를. 근데 하루 만에 이걸 어떻게 준비하냐. 그럼 이거를 하루 만에 준비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해서 이거 좀 연기시켜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어제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정진석 위원장이 기자들의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일 법원 심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진석 위원장 얘기를 오늘 뭐 최종적으로 들어본다면 신문에는 참여할 것 같다. 우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과연 신문이 있게 된다면 뭐 판단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언제쯤 결과 나오느냐.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이게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시점이 좀 중요해 보여요. 만약에 시점이 뭐 당장 나오면은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바로 역풍을 맞고 자초가 되는 거고 그게 좀 시간이 끌어지더라도 뭐 어쨌든 비대위가 기능을 하려고 했는데 자초가 되는 거니까 뭐 시점도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도 인용이 된다면 정진석 비대위는 또다시 국민의힘은 또다시 네. 지도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원내대표 원톱으로 또 당분간 갈 수밖에 없겠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그리고 내일 신문 결과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내일 신문이 또 하나의 고비를 맞게 되네요. 어찌 보면은 주호영 비대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간 건데 인물들은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가처분의 내용은 비상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비대위가 적법하지 않다. 당원들의 권리를 이제 침해한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오병님이 간단하게 내일
심리 어떤 결과 나옵니까? 간단하네요. 간단합니다. 예. 결과를 인용된다, 기각된다 보잖아요. 쉽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판사가 동일한 판사인데 네. 다른 결과를 내놓는 것이 과연 합당해 보일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 왜냐하면 판사의 고민도 클 것 같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판사가 동일한데 결과를 바꿨다. 하면 누군가가 보기에는 압박을 받은 거 아니냐.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바로 SNS에 글을 쓰겠죠. 이 인용 문구를 따서. 이준석 대표는 요즘에 막 예언을 해요. 네. 이 기일 변경 국민의힘이 요청할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네,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당원 가입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준석 대표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더라도 네네. 국민의힘 내용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내용이 가라앉지는 않는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설사 인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내일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심리를 하는 건데 지난번 사례를 보면 처음엔 일주일 후에 나온다 그랬다가 더 간다 그랬다가 네. 또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나와서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번에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이 내일 심리하고 다음 주가 되면 대통령 해외 순방도 있고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새로 선출해야 되고 일들이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 이게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김건희 특검 요구했고요, 발의를 했고 쌍특검까지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경찰이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3자 뇌물 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그럼 이거는 이제 송치하는데 네. 기소 의견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맨 처음에 수사를 했던 곳은 경기 분당경찰서예요. 네. 지난해 9월에 증거 불충분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발인들이 경찰서 결과에 불복해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안 수사를 경찰에 지시를 했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이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이렇게 수사를 해서 7개월 만에 결론을 냈는데.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서 송치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성남 FC 이 후원금을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면 성남 FC 단장이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시민 구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50억을 받고 그 대가로 이 두산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병원 부지의 용도를 2015년 변경을 해주고 업무실로 변경해주고 네. 기부 채납 받기로 한 면적을 15%에서 10% 축소해줘서 두산건설이 좀 이익을 볼 수 있게 그런 대가로 결국에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경찰의 생각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두산건설의 이 돈이 어떻게 보면 대가성이나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계속 상대 측에서는 제기해 왔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찰은 결론 내리면서 검찰에 공을 넘기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최근에 네. 추석 직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이제 한 가지 문제 기소가 됐는데 이건 9월 9일이 공소시효 마감이라서 이제 3월 9일 급박하게 선거가 됐다. 이제 6개월 공소시효이기 예.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성남 FC는 또 이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다. 송치 예정. 이르면 오늘도 송치된다고 합니다. 이 전국 파장 이게 난감한데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과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양상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것이 동일한 판사인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라는 그것이 인용이 돼서 압박받은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데 작년 9월이면은 정권이 교체되기 전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갑자기 7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왜 경찰은 입장이 바뀌었느냐.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정권 바뀌어서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사안은 사실 대장동과 비슷한 거예요. 동일한 사안을 두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서로 부인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지역의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을 활성화시켰던 좋은 선례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뇌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만 왜 작년 9월과 지금 올해 9월의 내용이
바뀌었는지, 바뀌었느냐. 입장이 바뀌었는지 네네. 이 부분을 두고 계속해서 옥신각신 갈 수밖에 네. 없고 그렇다면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 공여이기 때문에 뇌물의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갔다. 라는 최종점이 확인이 되어야만 이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민주당으로선 계속 부담일 텐데요. 요거 2부 처음에 10분 인터뷰 저희가 오늘 서영교 최고위원을 연결할 예정이어서 민주당의 입장도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평일로 돌아와서 오늘이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잖아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으로 인천 시점에서 진입하자마자 정체가 되는데요. 문학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1, 2, 3차로에 사고 차량이 걸쳐 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인천 시점에서 문학까지 4km 구간 막힙니다.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성남 방향 사고 구경 여파로 서창 분기점에서 문학까지 막히고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당진 부근 사고 여파가 풀리면서 이제 양방향 수월해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횡성휴게소 부근에서 횡성대교 사이 3km 구간 작업 여파로 정체고요. 강릉 방향으로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 막힙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 가양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 사고로 정체고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으로도 종암분기점에서 정릉 램프까지 사고 여파로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추석 명절 연휴 동안 나온 속보. 어제 전해드렸죠. 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그리고 찰스 3세가 왕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장례식이 19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는데 보니까 뭐 미국으로 또 바로 날아가서 유엔 총회 연설도 예정돼 있고 캐나다 순방까지. 자, 지금 순방 일정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8일에 이 출발을 해가지고요. 현지 시간으로 오는 19일에 열리게 되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 뉴욕으로 이동을 해서요. 20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에 나서고요. 이후 캐나다에서 주스틴 트루도 총리와 양자 회담을 진행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떤 설명을 했냐면 이번 순방의 목적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아울러 이번 유엔 총회 주제 국제사회가 이제 전례 없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보고 복합적인 도전에 대한 변혁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거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또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지금 북한에서 뭐 핵 도발 위험 이게 좀 커지고 있는데 법제화했죠, 최근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권법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좀 구체화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과의 현지 한미 한일 양자회담 이거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이것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 한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번 순방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여사도 동행하는 대통령 내외의 5박 7일의 순방이 되겠습니다. 세계 나라를 지구 절반을 도는 또 이제 장거리 순방이 됩니다. 자, 이게 오평론가님, 이건 네. 좀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장례식에 참석해서 우리 국가가 뭐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뭐 냉정하게 따졌을 때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참석을 하는 건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일본 총리와 어떻게 이제 겹쳐서 이야기를 나눠서 물꼬를 터서 회담까지를 이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관전하는 게 또 하나가 있을 것이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전기차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나토 순방 당시에 왜 실익이 없는데 굳이 갔느냐 하면서 또 다른 게 터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는 그냥 어딘가를 나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이 박수 쳐주는 시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익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추석 연휴 직전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북한 측에서 그렇게 응답을 잘해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추석 연휴 전에 그냥 추석 민심 한번 잡으려고 던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어요. 이건 이제 국내용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사전 협의가 어느 정도 좀 되고 가능성이 열렸을 때 얘기를 해야 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수교도 회담도 잘 안 되는 이런 입장에서 갑자기 던져버리니까 좀 당황했었거든요. 그래서 담대한 구상 이런 명칭은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익입니다. 어떤 실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을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당장 그날 그 자리에서 갑자기 북한과 이산가족이 성사됐습니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가기 위한 스텝들을 좀 만들어 온다면 국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은 최근에 이제 법제화했다는 게 핵무력을 어떤 경우에 사용한다. 이거 아예 법으로 정해서 핵무력을 내려놓을 이제 뭐 입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사용하겠다라는 이제 규정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이제 형 집행정지로 3개월 동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병원에 있다가 자택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연장을 신청했어요. 건강이 안 좋다 이런 내용이겠죠? 네, 맞습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이번 주말쯤에 수원지검에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내겠다라고 변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형 집행정지 3개월이기 때문에 6월 28일에 형 집행정지 풀려났거든요. 얼마 안 남았죠. 9월 28일에 이제 만료가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을 확정받고 복역을 하고 있다가 수감 1년 7개월 만에 형 집행이 정지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뭐 연장 신청서를 내게 되면 다시 또 이제 검찰에서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요. 어떤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형 집행이 정지가 됐을 때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 해치 염려가 있다. 이렇게 이유를 들었거든요. 관건은 3개월 전에 이런 결정을 할 때와 지금 건강 상태가 비교해 봤을 때 어떤지 좀 나아졌는지. 왜냐하면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도 받았고 노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이건 뭐 정말 의학적인 판단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투명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연장되든 안 되든 말이죠. 자,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현직 검사가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0.107% 술을 마시고 20km 음주운전을 했다. 징계를 받았을 텐데 오평론가님, 네. 이건 어떤 뉴스예요? 일단은 이제 법무부가 내용을 밝혔는데요. 인천지검 A검사를 정직 1개월 처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7% 약 20kg인데 찾아보니까 서울 지금 KBS 여의도에서 과천시청까지가 16km입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긴 구간이에요. 20km가 짧은 거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정도 구간을 간 것도 문제인데 면허 취소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히 처벌해야 되는데 정직 1개월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산고검의 B검사 역시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44%의 술 취한 상태로 11km. KBS 기준으로 KBS의 사당역까지가 10km 정도입니다. 네, 제가 퇴근하는 거리네요. 네, 적지 않은 거리인데 견책 처분을 받았거든요. 일반 견책.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인들이 이렇게 걸렸을 때 견책이나 정직 1개월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일까. 여전히 검사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볍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7%다. 그리고 20km를 운전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또 인창호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네. 우리가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이런 구호를 이제 외치기도 했는데 자, 법을 다루는 분들이 이러는 것도 부끄러운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또 조직의 징계가 너무 경하다. 지금 이런 국민들이 좀 씁쓸한 느낌을 갖는 대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해외로 가보면요. 지금 뭐 우리는 추석 명절이었지만 이건 이제 우리 명절이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된 것 같은데 이게 대반격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러시아군을 막 격퇴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지금 전쟁이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200일이 넘었는데 장기화가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전황은 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
여기는 이제 러시아가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이 무기 지원이나 여러 가지 또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야말로 그동안 잃어버렸던 땅을 이제 회복하고 있다. 영토 회복에 나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달 들어 우크라이나가 남부와 동부에서 6,000 제곱킬로미터 이상 해방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만큼의 면적이냐면 서울 면적의 10배 정도 되는 국토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탈환 작전이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군도 뭐 후퇴를 하고 있는데 거의 후퇴가 질서 정연한 후퇴가 아니라 무기도 놓고 탄약도 놓고 탱크도 전차도 놓고 그냥 자전거 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로 혼비백산에서 달아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과연 이게 러시아의 전략상 후퇴가 맞겠느냐. 러시아는 전략적인 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만 서방에 보도되고 있는 걸 보면 그게 아니라 러시아군이 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패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직감하는 게 아니냐. 결국 한 사람 푸틴 대통령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러시아 안팎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남부 지역, 그러니까 또 제2도시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 이 일부가 우크라이나 수중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돈바스 지역까지 지금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의 이 진격 이게 이번 전황에 아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전황이 뭔가 우크라이나 군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좀 전환되고 있다. 근데 이게 또 전쟁이 뭐 무기라든가 병력도 중요하지만 사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지금 러시아가 왜 위축됐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 어제까지 수사가 종료된 특검 고 이해람 중사에 대한 안미영 특검의 수사 결과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발표된다라고 들어왔는데요. 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1시 반에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면요. 오늘 전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 한입뉴스에서 또 다루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한입뉴스 정리해보죠. 자, 이 박정호 기자, 오창숙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9243님. 오징어 게임 에미상 수상 소식 너무 기쁘네요. 어릴 때 오징어 게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이거 많이 했었죠. 운동장 모래 위에 그려서 오징어 모양 그려서 옛날 생각도 나고요. 이 디저트송은 그래서 오늘 자전거 탄 풍경에 봄을 신청합니다. 야, 신납니다. 자, 노래 듣고 치킨 쿠폰도 보내드리고요. 입으로 돌아올게요.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그 놀이터 겨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면서 웃었지.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그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큰 놀이터 겨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
서로 웃었지.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막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글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만나면 밑줄을 긋는다든지 따로 적어보기도 하죠. 이런 부분을 두고 구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귀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같은 한자라고 해도 읽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한 예로 경신과 갱신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절과 귀절 역시 첫 번째 음절의 한자를 어떻게 읽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맞춤법에는 한자 글귀 구자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지 않고 구로 통일해서 읽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귀절, 경귀, 식귀는 모두 잘못된 것이고요. 이것을 각각 구절, 경구, 식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한 토막의 말이나 글을 뜻하는 표현은 구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 구절에서 구의 한자 훈을 글귀구라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시문에 토막토막 끊어진 구절이란 뜻을 가진 글귀와 한시처럼 두 마디가 한 덩어리씩 되게 지은 글을 뜻하는 귀글은 예외적으로 귀로 읽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귀와 귀글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요. 그 밖의 경우에는 모두 구로 읽는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 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이번 주 태풍 무이파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제주도에 점점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시간당 1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전남 남해안으로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낮부터 전북과 경남 남해안에, 늦은 오후부터 충청권과 경상 서부 내륙에도 가끔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텐데 일단 내일까지 제주에 30에서 100mm, 산지는 120mm 이상 집중되겠고요. 충남, 전북 서해안과 전남에 10에서 50, 그 밖에 충청 내륙과 남부지방에 5에서 30mm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엔 수도권에도 5mm, 인천, 경기 서해안에 최대 30mm의 비가 오겠고 오후엔 동해안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춘천, 대전 27도, 부산 25도, 제주는 2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대만 동쪽 해상에서 이동하는 가운데 주 후반 중국 칭다오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도서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바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1도, 습도는 68%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씨가 나무주연상을, 황동혁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안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 이후 7개월 만에 당초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두 번째 비상대책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새 비대위원 인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겠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추석 연휴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국회는요, 정기국회 주요 의사 일정을 앞두고 있죠. 여야 모두 민생 회복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이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 사법적 문제를 두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민주당 내 상황 그리고 국회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추석 명절 연휴 끝났는데 이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명절 앞두고 언제나 장보기를 합니다. 네네. 저희 지역에 전통시장이 4군데가 있는데요. 네 군데의 저희 시구위원 또 지역위원회 관계자분들하고 4군데에서 장을 다 봤고요. 네네. 그 2군데 정도에서 거점 인사를 이틀 동안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자, 네. 장보기만 하셨을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아마 맞습니다. 민심 청취하셨을 텐데 네네. 추석 민심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희가 장보기 하면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여쭤봤어요. 네. 어때요? 장사가 잘 되시죠? 대목은 잘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상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년 같지 않아요. 아, 그러세요? 예년이면 코로나 시기의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못하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하면 예년 같지 않고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경제가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예년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이 그래도 많이 풀려서 골목시장도 전통시장도 살아나고 또 돈 쓰는 재미도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을 내면 100만 원 카드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살아났었는데 어떻든 그런 게 많이 줄어서 현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국가 예산으로는 0원이거든요. 그래서 예년 같지 못하다라고 하는 지역 상인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은 먹거리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통계로 보면 13년 만에 최악의 물가라고 합니다. 이러니 사실은 명절이라 기분이 좋아 함께 나오긴 했지만 물가가 장난이 아니어서 소비자들은 불만이 꽤 많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예년 같지 않아 또 불만이 많고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네. 자,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 시장에서 네. 체감하신 것 같고요. 네, 대통령이 경기 살려야 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뭐 무료급식소 활동도 하고 장병 방문도 했는데,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민생 행보를 이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민주당은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어떤 위원회입니까? 저희가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가 사실은 최악인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태년 4선 의원입니다. 네. 원내대표도 했고요. 경제 관련해서는 가장 정책통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관련한 대책을 세우게 되면서요. 우선 은행 쪽, 금융 쪽 관계 민생 대책들을 만들어가고요. 현장을 만나게 되고요. 또 재난재해가 있는 현장에 가서 또 그 현장 이야기를 듣고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고요. 주거 관련해서 사실은 이번에 지하에서 살던 분들이 되게 재난재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주거 환경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현장을 보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실제로 야당으로서, 대한야당으로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정책 행보를 하고요. 여기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모든 국회의원들이 나눠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서고 이제 민생경제위기대책위 설치가 이루어지시다, 이런 이제 보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비판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민생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몰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어요. 좀 어떤 반론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당일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네. 민생 지키는데 가장 앞장서고 올인해야 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민생 챙기고 경제 살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콩가루 정당이다, 양두구육 정당이다, 토사구팽 정당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은 당 내분에 쌓여서 권력 다툼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무능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저희들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 이재명 당대표가 두려운 것이겠죠. 정치 탄압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여기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정치 탄압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저희들이 민생을 챙기는 여당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일하고 대안까지 만들어 나가는 정당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누워서 침뱉기다,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추석 전에도 이제 기소된 건이 하나 있어서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속보가 하나 나와서요.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 그래서 송치예정 이런 보안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걸 줄줄이 언론에 흘리는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수사 상황 내용들을 흘리는 거잖아요. 네. 이러니까 불공정한 거 1. 네. 두 번째, 성남FC 후원 관련해서는 그 경찰들이 몇 년 동안 탈탈 털어서 무혐의 종결 처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검찰이 보완하라고 지휘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들에게 분리하라고 정치적으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하고 그걸 언론에 속보 경쟁하듯이 흘린 게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었고, 그것에 또 박자를 맞춘 경찰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지금 탈탈 털어서 아무 내용도 없었던 내용을 억지 기소하고 있는데, 기소하려고 송치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이렇게 되면 경찰도, 그걸 담당했던 경찰들도 공정하지 못한 경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년간 탈탈 털어서 무혐의 종결 처리했던 내용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라고 지시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네네. 조정식 의원이 얘기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런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 말씀하신 대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국민들이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여권에선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제야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했고요. 어제 저희가 추석 민심을 좀 쭉 둘러보면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검찰 수사가 표적 수사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그 조원 CNI라고 하는 곳에 의뢰해서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게 51%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한 여론조사는 또 정치 탄압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52% 정도 되고요. 그러나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여론은 거기에 42% 정도 되고요. 조원 CNI가 한 것은 51%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MBC가 했던 것은 설문으로 직접 물어보는 방식이라 그러고요. 조원 CNI는 ARS 방식이라고 합니다. 직접 물어보니까 윤석열 검찰 정부에다가 탄압이다라고 하는 말을 잘 하기가 어려웠던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ARS 방식은 그것에 대한 그 걱정이 좀 없으니까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하는 여론이 50%를 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일종 의원이 이야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내용은 그 당 사람들 그리고 또 김건희 그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수사가 미진했던 거다. 그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민주당도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에서 지금 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률도 같은 조사에서 60%를 이제 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 최고위원께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주가 조작을 비호하는 자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특검을 조금 아까 여론조사도 말씀하셨고요. 주가 조작,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살아있는 권력에 더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는 약 65%에 달합니다.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검을 해야 돼요라고 하는 것은 약 6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직접 설문으로 여론조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가는 것이 맞고요.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검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특검 가도록 국민의힘도 또 윤석열 대통령도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 최고위원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무죄로 판결이 날 경우 수사했던 검사는 옷을 벗어야 한다. 자, 지금 이 대표 수사 관련해서 이 불리한 내용 어떤 팩트나 진실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좀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판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왔었고요. 국정감사, TV 토론, 이 직접적인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로 무죄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런 것과 달리 표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무유기로 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위 직급자라 기억이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들이죠. 기억과 표현 이런 것을 기소한다는 것은 그것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표만이 아니라 저는 정치적인 기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기소를 했을 때 무죄가 나도 이 정치적 기소를 했던 검사들은 승진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게 정권 입맛에 맞게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치적 기소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정치적 기소라고 하는 비판을 듣고도 기소했을 경우에 무죄가 난다면 그런 사람은 책임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에는 검사는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검사, 그걸 지휘한 부장검사, 그걸 또 지휘했던 공안부장 등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 검찰 중앙지검장 등, 검찰총장 등 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까운 일본의 사례 그래서 정치적 기소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화하고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놓친 말씀 중에 하나 특검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뭐 가장 많이 했는지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도 특검을 많이 요구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다면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검을 거부한다는 건 주가 조작을 비호한 사람들이 맞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수사, 정치 기소에 대해서는 검찰도 책임져야 한다. 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게 책임지고 옷도 벗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예. 근데 보니까요, 지금 이제 법사위의 캐스팅 보트로 불리죠.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야당 내에서 좀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이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특검이 뭐 통상 여야 합의도 합의지만 또 뭐 표결을 하더라도 법사위를 넘어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네. 이 민주당도 이게 통과되기 어려운 걸 알고 일단 발의한 거 아니냐. 이게 추석 민심 밥상용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특검 성사 여부. 그동안 특검이요. 특검을 발의한 당이 180석을 넘어서 발의한 적이 없습니다. 네. 바로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121석이었고요. 네. 특검이 통과될 때 새누리당이 129석인가 그랬습니다. 통과 당시에 그리고 국민의당도 있었고요. 네. 이것은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어요. 예. 국민이 공정하지 못해요. 이 정치 검찰이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특검해야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 특검법을 같이 합의해서 발의하고 그리고 이 발의된 내용을 같이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이러는 과정에는 여론이 좌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이것을 어떻든 동의해서 통과되었고요. 네. 당시 박근혜 최순실 특검, 국정농단 특검의 당사자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특검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사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특히 배우자 관련한 것이고 그것도 특히 또 주가 조작입니다. 허위 학력, 허위 경력이고 이렇다면 이게 여론과 그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들을 저는 협조하는 게 맞다. 아니 뭐 아무 문제가 없다면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국민의힘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법사위원장이 그거 막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도호 법사위원장도 이 부분에 동의하고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정훈 의원도 이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검찰 수사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론이 중요하다. 과거에 과반 의석 정당 없었고 이 권성동 소추위원이었는데 얘기해 주시니까 격세지감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었고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언급해서 그 서 의원께서 언급하신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4일 조사한 내용, 검찰의 이 대표 출석 통보에 대해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응답이 51.0%, 진실과 정의를 규명하는 수사 절차다. 응답이 43.1%였습니다. 또 MBC 여론조사는요.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7일에서 8일 조사된 거고요. 오늘 언급된 조사 모두 중앙선거여론심의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장을 뛰는 취재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자, 오늘 딱 맞춰 오셨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뉴스가 막 쏟아져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청취자분들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두 분 명절은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네. 잘 쉬고 왔습니다. 잘 쉬고. 당번을 한번 해가지고 하루 당번 온라인 한번 사실 저도 당번을 하루 했습니다. 당번할 때는 온갖 기사를 좀 많이 쏟아내는 그런 좀 안 좋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명절 연휴 끝나면 약속이나 한 듯이 이 매체들이 명절 민심 기사들을 막 쏟아내요. 자, 기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추석 민심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 신문의 기사들 최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심 기사인데 정당발 민심 기사잖아요. 정당발. 정당에서 얘기하는 민심이 이랬다더라.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레파토리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기자간담회를 보통은 이제 원내대표가 여는데 이번에는 사무총장이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민심이 이랬다더라라고 해서 주로 저희가 느낀 거는 본인들의 지지자들을 많이 만나고 오나 봐요. 다들. 그런 아전 인수 격의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민심을 많이 전해주고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고마운 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말 연휴 껴서 기사가 참 없어요. 근데 어쨌든 발언을 함으로써 기사가 만들어질 수 있고 뭐 그런 고마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전화 일일이 돌려야 되는데 또 연휴라고 전화 잘 안 받으시거든요. 의원님들이.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아전인수로 자신들의 정당의 지지자들 얘기를 주로 전한다. 맞아요. 그게 기사로 실린다. 최 기자님 얘기하신 거랑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 네. 사실 옛날에는 한 6, 7년 전쯤에는 물론 기자회견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네. 있었거든요. 안 하는 때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지없이 전화를 돌려가지고 명절 민심 기사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거 때마침 무조건 나가는구나 이 기사는 이렇게 해서 응해가지고 아예 기자회견이 고착화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종의 저는 이게 언론하고 정치권의 그런 연합적 성격이 있는 게 이게 왜냐면은 언론사들은 명절 딱 끝나는 직후에 기사가 없어요. 기사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정치권도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싶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일정은 딱히 없고 그래서 이제 서로 딱 합의 맞아가지고 나오는 기사인데 다만 이제 이런 민심 기사는 아까 최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민심이란 이름을 빌려서 각 정당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네네. 그렇게 좀 일종의 뭐 한 단계를 거르는 그런 걸음망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두 분은 좀 솔직한 기사를 써주세요. 이 민심이 아니고 추석 당심. 추석 당심은 이렇다. 기자회견 했다. 이런 내용 전하더라. 주로 지지층의 이제 민심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자, 지금 보니까요. 이 박홍근 원내대표관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 민심, 추석 민심 관련 간담회를 했어요.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또 부지런히 취재를 해봤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해요. 이제 오늘 원내대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원내대표는 마이크가 연휴 끝나면 주어진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대표가 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당대표가 굳이 전면에 많이 안 나서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를 약간 대리하는 격으로서 사무총장이 나와서 이제 민심도 전하고 뭐 그런 자리를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차원에서의 그 사무총장이 나섰다라고 보면 되는데 한 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5선이고 박홍근 원내대표 3선인데 뭐 그렇다고 뭐 갈등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네.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제 사무총장 중에서는 조금 더 그립도 갖고 조금 더 전면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어쨌든 5선이라는 좀 무게감도 있고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여러 루트로 이제 전달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나서서 많이 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지금 원내대표 사무총장 얘기했는데 오늘 최영찬 기자님 굉장히 발빠르게 평일로 돌아온 오전에 단독 기사를 하나 내셨길래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복심 정진상 전 비서실장이 당대표실에 합류했다. 이 기사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인선은? 이 정진상이라는 분은 대장동 이 수사 때 한창 이름이 같이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의 그 복심으로 통하고 변호사 시절 성남시 때부터 같이 쭉 계속 해왔고 성남시 정책실장, 경기도 정책실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성남 라인은 이제 의원실 보좌진으로 다 들어갔어요. 김현지 보좌관, 뭐 김남준 보좌관 들어왔는데 가장 최측근인 정진상 이 전 실장이 합류를 공식적으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럼 당에서도 약간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정 실장은 검찰 수사도 받을 수 있고 한데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랬는데 어쨌든 그런 뭐 우려를 무릅쓰고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 있기 때문에 당직을 또 맡았다. 또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대통령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뭐 추석 명절 동안에 또 행보가 있습니다. 안보 행보도 있고 민생 행보도 있는데 이 대통령이 추석 영상 메시지를 공개하잖아요. 그런 야당 이재명 이제 민주당 대표도 했는데 이번 명절 인사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는 들어있지 않고 또 이 김혜경 씨 모습은 아예 모습 자체가 보이지 않고 김건희 여사는 한복 입은 모습은 윤 대통령 옆에 보이거든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숨기기 전략, 또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응, 이 전략이 있습니까 따로? 사실 뭐 뚜렷한 그런 상황이죠. 김건희 여사는 계속해서 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그림을 택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맞서 싸우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게 가장 좀 아이러니하게 딱 모습이 드러났던 게 이번 추석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물론 한복 입고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같이 서긴 했지만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례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정숙 여사가 메시지를 같이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다른 모습이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김혜경 씨는 아예 이재명 대표의 그 추석 인사 영상의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좀 배우자들을 감추는 그런 모습들이 딱 추석 전 상황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추석 전에 김혜경 씨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좀 냈었고, 송치. 그 배모 전 사무관을 기소를 했고, 공범으로, 김혜경 여사도 공범으로 보는 그런 그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택하는, 발의하는 이런 그림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얼굴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대통령 옆에 같이 서 있더라고요. 그럼 또 최신 모습을 어떻게든 보여주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저는 좀 놀랐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김건희 여사가 뭘 했다 아니면 뭘 언급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민주당이 오히려 하잖아요. 장신구가 뭐 어떻게 했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제 국민들한테 자꾸 김건희 여사가 뭘 한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지지율에 타격을 주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는 무슨 어떤 구설 문제보다도 사진 공개가 뭐 팬카페 등에서 논란이 계속 또 됐던 대목들이 있어서 바로 그거 한번 최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명절 연휴 동안에 나온 얘기인데 이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논란 공개 저격을 했어요. 이 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정부 투쟁의 노선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탁현민 전 비서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민주당이 이제 그 장신구 고가 논란을 계속 이제 부채질을 하면서 재산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탁 전 비서관이 뭐라고 했느냐 이제 아무래도 그런데 뭐 종사도 했기 때문에 그 까모 브랜드 이런 데서 만약에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에게 빌려주는 거였다면은 그런 6천만 원짜리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6억 60억짜리를 빌려주지. 근데 6천만 원짜리를 빌렸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그 브랜드 급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영부인이라면 거의 뭐 연예인보다 더 높은 이런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왜 굳이 60억짜리를 안 하고 6천만 원짜리 했겠냐 이건 분명히 그 김건희 여사 거다라는 식으로 본인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 기사를 해서 많이 화제가 됐는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은 계속 그런 식으로 그 김 여사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 특검법까지도 몰아붙이는 건 어쨌든 대통령은 그 현실적으로 형사소추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여사에 대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몰아붙이면은 실제 검찰을 움직이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여론도 더 안 좋을 수 있다. 지금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자나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걸 계속 노리는 그 하나의 노림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알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정진석 위원장이나 하는 얘기들 보니까 대응 논리를 좀 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대응 논리가 좀 일관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쭉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지점이거든요. 첫 번째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일 때 벌어진 일이다. 이거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응 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기소되니까 하는 일종의 방탄 특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특검 받을 수 없다. 특검을 만약에 할 거면은 김정숙 여사도 같이 해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일종의 논리로 계속 맞서서 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특검은 실제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조금 전에 서영교 최고위원이 여론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이제 여론이 그럼 더 압도적으로 높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나온 것보다. 네, 수치까지는 언급을 안 드리는데 그 정도로 여당에서도 안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박홍근 대표도 최근에 저랑 이제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법안들도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네. 어쨌든 이 특검법이 만에 하나 통과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걸 받겠습니까? 이건 거부권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 뜻대로 꼭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법사위에는 그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조정훈 의원이라고 시대전환 의원이잖아요. 이분이 비교섭 단체로 들어가 있어서 1인 정당이죠. 네, 근데 이분이 탐탁치 않아 하고 있어서 네네네. 그럼 민주당 뜻대로 일사천리 될까? 꼭 굳이 법사위원장까지 거론을 안 하더라도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직전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도 특검법은 이건 되겠나 하는 이제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박 기자님. 네. 지금 이 추석 명절 때까지 대통령실 물갈이 뭐 약 20% 80명 내외 될 것이다. 지금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정책기획수석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또 명칭도 변경했더라고요. 네. 쇄신 효과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뭐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대폭 이렇게 번째로는 나왔었는데. 네. 물론 이제 실무진들을 많이 바꿨다라는 네. 의미는 있겠죠. 근데 첫 번째 의미는 기존의 소위 정치권 인사로 대표되는 윤핵관 인사들을 대거 교체했다 이런 의미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 정책기획수석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바꿨잖아요. 네. 이관섭 수석이고 네. 그리고 이 수석을 바꾸면서 그 밑에 비서관이 원래 3명이었는데 1명 늘려줬어요. 예. 늘려준 게 바로 국정홍보비서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 보자면 홍보수석 산하에 있었던 비서관이에요. 네네. 왜 이렇게 늘려줬느냐 이게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국정기획부터 공보까지 다 통합을 해서 해라. 아하. 즉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럼 예전에 이 교육부에서 내놨어서 논란이 됐었던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단기된 이런 안같이 논란이 됐던 이런 일도 없게 해라. 네네. 한 번에 다 통과라는 그런 의미를 좀 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 국정기획수석에다가 힘을 실어준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관섭 수석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수원 사장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관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그림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고 불렸던 윤핵관 그룹을 관료하고 검찰 라인이 몰아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갖고 실무진들은 이제 검찰 라인이 좀 정리를 해버리고 이렇게 둘이 합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막 관측이 나오는데 이번 그 물갈이를 검핵관들이 주도했다. 그래서 정치권 윤핵관들을 몰아냈다. 그건 그렇게 맞습니까? 저도 좀 물어봤었는데 이제 모 대통령실의 뭐 실무진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주진우 비서관이 좀 주도를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검찰 라인에서 힘을 좀 쓴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원래 그런 역할이기도 하고요. 원래 그런 역할도 있는데 다만 이게 관료 집단하고 합이 좀 맞았기 때문에 연합군 성격으로 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저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권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은 집권 1년 차인데 누가 용산에 가려고 하겠냐. 누가 행정관 실무진으로 가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한 50여 명 정도가 추석 연휴 전에 소위 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잃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출신이냐 이런 것들이 물론 논란도 있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도와준 역할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몇 개월 만에 짐을 싸서 물러났고 보통 대통령실에 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행정관을 한 다음에 소위 뭐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공기업 같은 데 가서 좀 좋은 자리를 받게 마련이에요. 이게 그렇죠, 일상적인 그렇죠. 좀 과정인데 그런 식으로 일종의 뭐 이렇게 좀 보상을 해주는 그런 그림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잘려나간 사람들이 아마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나온 사람들은 잘렸다라는 그런 일종의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낙인 효과. 그런 불만들이 있고 소위 좀 기자들 상대하는 이제 뭐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래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걸 보면은
이 결국 대통령실에 가는 게 예전에는 영전이었는데 지금 가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거고 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겠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일종의 원한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뭐 정권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 하셨으니까 바로 관련 이슈로 가겠습니다. 구인난 정치권의 구인난 다 위원 좀 맡아주세요. 그럼 과거에는 위원? 그러고 막 이렇게 임명장 받아서 좋아하고 가고 인스타에 막 올리고 그랬거든요. SNS에. 지금은 안 가요. 싫어요. 이런 분위기인데 바로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원들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제 자 인선이 완료됐다 하자마자 지금 한 명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져서 자 박 기자님. 네. 지금 유이동, 최재형, 윤희숙 이런 이제 전현직 의원들이 모두 고사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구성된 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명씩 좀 짚어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일단 통칭해서 보자면은 저는 키워드는 정진석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꼽을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라인으로는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만둔 주기한 전 비대위원이 원래는 꼽혀 있었죠. 가장 오랜 인연이고 막역한 라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시킨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또 바로 그만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만둔 거 저도 의아해가지고 일단 좀 알아봤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정진석 위원장이 직접 연락을 안 하고 발표를 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네, 왜냐하면 이미 기존의 비대위원이었기 때문에 들어있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임명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네네. 어찌됐든 간에 소위 말하는 윤핵관으로 분류가 되면서 좀 부담을 느껴서 본인이 그만뒀다 이런 네. 얘기들이 같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요 인물하고 좀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선으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재선인데 숨겨진 윤핵관이다 이런 정도의 평가가 있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까운 인물이에요. 아, 검사 출신인데. 맞습니다. 처음에 재보선에 나와서 국회의원 빼지 달 때는 당시에 황교안 맞아요. 라인이라고 황교안 전 그랬거든요. 대표랑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네. 소위 또 공안 라인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예전에 근무도 같이 했었고 꽤 가깝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재선을 대표하는 소위 윤석열 대통령 이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고 이외에 김상훈 의원은 삼선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 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색채가 있는 편은 아니고요.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선 대표로 1명, 재선 대표로 정점식 의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주기한 전 비대위원 이제 물러난 자리에는 바로 전주의 의원을 네, 앉혔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호남 몫입니다. 음. 근데 이용호 의원을 원래는 비대위원으로 앉히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용호 의원은 지금 원내대표에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절했고 원래는 호남 몫이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여기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두 단계를 건너서 지금 전주의 의원까지 왔는. 그러니까 전주의 의원은 지금 초선 의원입니다. 주기환, 전주회 이렇게 네. 된 거예요. 그리고 김종혁 비대위원도 좀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두 개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김종혁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진석 위원장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김종혁 위원이 기자 출신이거든요. 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데 썼던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정진석 의원이 당시에 굉장히 재밌게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그래요. 의원들한테 좀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관계가 있어가지고 임명을 한 걸로 보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김종혁 의원이 혁신위 대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혁신위 쪽 인사를 계속해서 정진석 위원장이 데려오려고 했어요. 사실은 최재형 위원장을 비대위원으로 시킨다고 그렇죠. 했었죠. 좀 일종의 탕평책을 펼치려고 했던 건데 다 거부하다 보니까 네. 이제 김종혁 대변인을 데리고 온 그런 그림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진석 위원장이 좀 마음에 들었던 인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종혁 의원이 대선 캠프로 달려간 기자들 이 회자됐던 칼럼 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07년 글인데 이게 오늘 막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읽어봤는데 결국에 이제 기자 하다가 바로 대선 캠프로 정치권으로. 가는 거는 정치권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인데 다만 거기에 단서가 좀 있어요. 바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이 그런 취지인데 며칠 쉬다 가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김종혁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공백 기간이 그러니까 네. 정치평론가 활동을 한 게 한 1년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비판을 정면으로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건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명 봐야 되는 게 김행 비대위원. 네네네. 이 친박계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정진석 위원장은 친이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관계가 있나 보면 결국에는 공관위원장을 했었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네, 예전에. 네. 그때 공관위 대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좀 자신이랑 같이 일해봤던 사람을 네네. 다시 한번 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김병민 비대위원은 표면적으로는 청년이라고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약간 애매합니다. 빠른 82년생이어가지고 김종인계를 하나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한 건 아닌지. 김종인계. 뭐 또 어쨌든 청년 목소리. 많아 보이는데 지금 뭐 그 이준석 전 대표랑 가까운 인사랑 오늘 요 인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니까 청년들이 진짜 하나도 안 보이고 저번에 시의원, 도의원 이런 인사들도 전혀 없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순봉 기자도 82년이신데 청년 아닌 거예요? 사실 저는 수긍하고 있습니다. 청년 아니다. 앞자리가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선 캠프로 달려간 기자들,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 최영찬 기자, 박순봉 기자를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며칠 안 쉬고 달려가기만 해봐라. 항상 이런 글을 쓴 분들이 정치권에 꼭 가 계시더라니까요. 자, 이 최 기자님, 요거 궁금해서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맡았는데 국회 부의장이란 말이에요, 현직. 이 겸직이 가능한 거야? 막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있었는데 내려놓기로 했잖아요. 국회 부의장을. 이렇게 되니까 바로 또 화살이 그럼 정청래 최고위원, 민주당 의원인데 이 과방위원장 겸직하면서 최고위원 하는 게 맞느냐 이 논란으로 또 번졌어요. 어떻게 정리될까요? 오늘 입장을 또 인터뷰에서 냈더라고요. 냈습니까? 절대 그만둘 수 없다. 두 개 다. 그러니까 이제 관례적으로 그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면 당의 요직을 갖고 있던 거는 이제 그만두거나 둘 중에 하나는 그만두는 게 보통의 관례였어요. 근데 이제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뭐 관례는 깨지기 마련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물러날 수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본인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진석 국회 부의장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래 국회 부의장을 연말까지만 하게 돼 있는 건데 조금 앞당긴 건 아니냐. 근데 이제 본인도 과방위원장은 어쨌든 여야 합의에 따르면 1년만 하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겨우 막 시작했는데 나보고 지금 그만두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냐. 그리고 특히 지금 과방위가 약간 전선이 그어져가지고 굉장히 전투력 있게 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야당 그 과방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또 그런 게 있고 또 이런 논리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국회 부의장은 본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이제 의사봉을 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원래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비었을 때 부의장이 대신 하는 거잖아요. 사회권. 근데 이제 국회의장이라고 가정을 하자면은 국회의장은 무소속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리해서 이제 하는 건데 상임위원장은 원래 정당 소속에 있는 의원들이 한 거란 말이죠. 상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어쨌든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이제 민주당 쪽 생각 같은데.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원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든 좀 이렇게 내려놓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꼭 여당과의 관계를 떠나서 야당 내부에서도 그럼 불만이 나오거든요. 야,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은 왜 최고위원도 하고 상임위원장도 하냐? 그럼 둘 중 하나만 해라. 어쨌든 과방위원장 지금 그만두더라도요. 다시 표결을 하는 거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정청래 위원장은 일단 과방위원장을 그 자기 이력에 하나 넣을 수가 있어요. 이미 그럼 한 번 하지 않았냐가 되는데 당내에서 그럼 또 볼멘 소리가 나오거든요.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야당은 자리도 많이 없는데 나눠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 또 내부 원내에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사실은 뭐 상당히 높은 순위로 최고위원이 돼서 수석이죠. 수석 지금. 고민정 이 최고위원 친문계로 분류된 분 빼고는 나머지 다 친명계 일색이라 그랬었잖아요. 근데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내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 쪽에서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게 정치로 보면요. 굉장히 고단수인 분이에요. 삼선에다가 정치 입문도 좀 빨랐고요. 구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머리 수싸움에도 능하고 이렇게 강성 모습도 있고 팬덤이 이재명 대표에 버금갈 정도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만약에 선을 그어야 할 경우가 있으면 본인도 본인 주장을 세게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대변인 인선에서도 본인과 원래부터 친명계는 아닌 거죠. 자기 정치를 해온 분인 거죠. 뭐 자기 정치를 해온 분이라서 어쨌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서 측에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찐명은 그 박찬대 최고위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찐명, 친명, 그럼 뭐 멀명, 반명. 복잡합니다. 네, 여기서 이 불사조 기자단 정리해 보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컵라면과 바나나 우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일로 돌아왔는데 오후에 조그만 활력이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쏠 겁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IT본부를 시작해보죠.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오늘 특히 반가워요. 네. 정치 얘기를 하면 재미는 있어요. 무슨 스포츠나 예능처럼 재미는 있는데 네. 이게 우리 민생과 직결된 그렇죠. 세금 쓰면서 일하는 분들 얘기인데 어쩜 이렇게 생산성이 없을까 하는 또 안타까움이 들어요. IT본부는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렇죠. 자, 애플 이 사과 기업 네. 이 아이폰 새로운 시리즈와 관련 제품들을 발표했는데 그렇죠. 해마다 가을이면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졌는가 보니 이게 기사에는요. 네. 혁신이 없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나오죠, 항상. 네, 올해는 어때요? 근데 거기 뒤에다가 제가 두 단어를 붙일게요. 네네. 올해는 달랐다. 올해는 달랐다. 단. 고급 모델만. 혁신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비싼 것만. 에헤.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네네. 이번에 애플 이제 아이폰 이제 워낙 이제 스마트폰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아이폰이 나왔어요. 네 종류가 나왔습니다. 예, 일반이 나왔고 그다음 조금 더 큰 플러스가 나왔고 이게 두 개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급 CPU를 탑재하고 있는 프로 모델이 있습니다. 프로가 이제 6.1인치하고 프로 맥스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는 앞에 두 개는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머리라고 할 수 있는 CPU 부분이 있잖아요. 이 그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의 칩 AP라고 하는 게 기존 아이폰 13 모델에서 쓰던 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속도에서 큰 막 이렇게 어느 정도 개선은 있지만 완전한 변화는 없고 하지만 이제 새로 나온 이제 새로 나온이 아니라 프로 고급 모델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AP를 탑재를 했어요. A16이라고 하는 바이오닉 CPU를 탑재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속도가 좀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도 뭐 여러 가지 화질이 좋은데 일단은 우리가 또 새 폰을 사면 뭔가 좀 딱 눈에 보이는 기능이 있거나 그래야 좀 내가 새로 샀다 이럴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스마트폰 또 아이폰 같은 경우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좀 재밌는 기능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혹시 이제 스마트폰 보시면 보통 이제 카메라 있는 부분이 예전에는 카메라 부분이 따로 있고 화면이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은 자세히 보시면 다 화면이 꽉 차 있고 카메라가 약간 구멍처럼 뚫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이렇게 구멍처럼 길게 있어서 그 부분이 화면이 안 들어가고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화면을 볼 때 그게 불편하죠. 꽉 차 있는 느낌이 안 나고 카메라 부분이.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노치라고 해서 그게 계속 눈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언제 고쳐지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재밌어진 게 삼성에서 하는 방식하고 애플에서 하는 방식이 좀 다르게 나왔어요. 삼성에서 이번에 최근에 나오는 갤럭시의 그 접는 폰들, 접는 폰 고급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으로 그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카메라 부분에 이제 우리가 하는 유리의 반사각 있잖아요. 그 반사각을 좀 다르게 해줘가지고 이미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이 디스플레이 유리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보면 카메라가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게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술로 이제 풀었어요. 이게 무슨 매직 미러처럼 그렇죠. 우리가 보는 화면에는 카메라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카메라는 들어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UDC라고 하는 기능인데 그렇게 있고 애플은 근데 이걸 일부러 더 드러냈어요, 이번에. 화면에 그냥 카메라가 두드러져요? 네, 카메라가 두드러지는데 그 카메라 부분을 화면으로 씁니다. 네, 이게 예를 들면 카메라 위쪽 부분에 터치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게 마치 화면이 두 개인 것처럼. 그러니까 듀얼 화면처럼 쓸 수 있게 UI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뭐 음악을 틀 때는 그게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확 커져서 네모맞게 만들어지거나 혹은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알람을 튼다라고 하면 갑자기 위에 화면이 뭔가 이렇게 팝업 창이 푹 뜨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가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원래는 그게 단점이고 이거를 쓸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 그걸 이제 UI적으로 풀어내는 요런 게 이번에 이제 프로 모델, 고급 모델에만 좀 들어있어요. 재밌네요. 두 기업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결점이 있는데 한쪽은 이걸 안 보여줄 거야. 숨긴 거죠. 한쪽은 이걸 가지고 재밌는 기능을 여기다 부여해서 오히려
좀 재미 기능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또 재밌는 게 삼성은 하드웨어적으로 그걸 풀었고 애플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걸 푼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 두 회사의 좀 차이가 나오는 좀 게 있고 그게 이제 기존하고 다르니까 좀 새로 사면은 이거는 좀 뭔가 새로 산 폰이네라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올해 고물가입니다. 고물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신제품 나왔어? 얼마야? 얼마입니까? 이게 참 엄청납니다. 엄청납니까? 네, 일단 엄청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달러 기준으로는 동결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100 정도, 그러니까 한 13만 원 이상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전작하고 똑같은 가격이에요. 달러로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죠. 달러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면은 이전 스펙하고 똑같은데. 네, 이전하고 똑같이 799, 899, 999, 1099달러. 그러니까 기존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환율이 적용이 됐더니 쉽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난 폰보다 평균 20에서 30만 원 올랐습니다. 네, 우리나라 가격으로는. 네. 그래서 제일 싼 게 125만 원. 그리고 제일 비싼 건 250만 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평균 한 가격이 20에서 30만 원 선 정도 올랐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약간 여기서 이제 불만이 나오는 게 환율이 좀 적용됐으면 뭐 정량적으로 적용됐으면 오는 게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가 폰은 상대적으로 조금 올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 고급형 이번에 좀 바뀐 거 이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한 20에서 30만 원, 최대 33만 원까지 지난번보다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이 정도 되면은 뭐 이거 거의 뭐 컴퓨터보다도 비싼 거라서 이거 살 수 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컴퓨터보다 비싸네요. 네, 애플 팬들에서도 이거 우리나라 이거 살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애플 워치, 그러니까 애플 시계가 나왔는데 시계에서도 엄청난 고가 모델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스마트워치가 40만 원대 많이 생각하시는데 보통 그렇죠. 우리나라 돈 114만 9천 원짜리 애플워치가 뭐예요? 나왔습니다. 뭐 명품 브랜드랑 콜라보 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예를 들면 오지. 예를 들면 오지나 이렇게 더운데 바닷속 심지어 20m 지하 20m 물 밑에 그런 데 가서도 튼튼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게 문제야. 특히 좀 이게 저 같은 경우 익스트림 스포츠를 할 일이 전혀 없이 그렇죠. 직장 이런데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요. 관심이 쏠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이 참 애플이 그런 전략을 옛날부터 잘 쓰잖아요. 이어폰도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몇십만 원짜리 이어폰 안 끼고 다녔는데 여기서 무선 이어폰을 내니까 갑자기 그게 기본이 되는 이런 전략들을 좀 많이 쓴다라고 이제 이 회사를 좀 평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 오늘 제가 좀 김덕진 소장님이 이제 발제한 이 헤드라인 보고 빵 터졌던 게 뭐냐면. 자, 애플 아이폰이 어쨌든 신제품이 나오고 혁신을 이루고 잘 팔려. 시장에서 잘 팔리면 삼성과 LG가 웃는다. 아니 왜 웃어요? 경쟁사잖아요. 일단은 LG부터 얘기해 볼게요. LG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스마트폰을 접었죠. 스마트폰 시장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LG는 아이폰이 잘 팔릴수록 LG는 웃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아이폰의 카메라 있잖아요. 후면 카메라의 70% 이상이 우리나라 LG 이노텍 겁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폰 14 새로 나오는 것보다 앞에 있는 카메라도 LG께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또 화소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 많이 팔릴수록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그 고급 모델들, 고급 모델에는 삼성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저가형 일반 모델은 LG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이번엔 고가형이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삼성 입장에서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웃고 있고 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거 많이 팔리면 우리 갤럭시 안 팔릴 텐데라고 하면서 이제 참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좀 모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로 가면 5G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또 5G 모뎀 칩이 퀄컴 건데 그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은 삼성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OEM 방식으로?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아이폰이 많이 팔리면 우리나라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카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같이 부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심지어 그 부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 칩들은 우리나라 또 강소기업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웃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초도 물량만 지금 이미 9,500만 대, 그러니까 거의 1억 대 가까운 정도의 주머니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뭐 여러 가지로 좀 뭐 LG 입장에서는 좀 좋고 삼성 입장에서는 이걸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근데 따지고 애매한 보면 겁니다. 이제 우리가 대기업들은 그렇죠. 삼성그룹, LG그룹이니까 네. 계열사별로 희비가 엇갈리네요. 그렇죠. 완제품을 내는 쪽은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렇죠. 애플의 약진이 좋을 리가 없고 그런데 계열사 중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은 좋고 그렇죠. 잘 팔리면. 네. 야, 그래요. 자, 그런데 이번 아이폰 14 이 부품 관련해서 중국 반도체가 탑재된다 이런 설이 돌아서 네. 미국 의회에서도 반발이 있었어요. 네. 이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플에서 중국에 들어가는 일부 스마트폰에는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인 YMTC 양쯔 메모리에 일부 반도체를 사용할 검토 혹은 사용을 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애플 입장에서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니까 또 이제 계속 신경 안 쓸 수 없는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상황도 결려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대목에서만 그렇죠. 중국의 부품을 가져다 쓴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상당히 경계하고 그렇죠.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애플이 만약에 이거 계약하면 연방 정부로부터 전례 없는 조사 받을 거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네. 식의 이제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일종의 같습니다. 이제 현지화 전략 비슷한 건데 네. 미국 내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시죠.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IT본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간식 받으실 분은요. 7419-1350-5614-9159-1474님. 자,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오늘 준비한 시사본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힘내시고요.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